안녕하세요 여러분. 생생법률쇼 진행을 맡은 임주혜입니다. 법과 가장 친해지는 방법 생생법률쇼. 오늘도 크고 작은 법률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여러분들을 위한 법률 상담은 물론이고요. 세상을 들썩이게 하는 이슈들을 법적으로 풀어보는 시사법률 토크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법률과 관련해 궁금한 내용이 있으신 분들은 상담전화 02557-8295번으로 연락 주시거나 법률방송 홈페이지 접속 후 법률상담 클릭 또는 아래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law-tv.kr 메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각 분야 전문 변호사가 무료로 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방송되고 있으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 유튜브를 통한 소통의 창구도 활짝 열어두겠습니다. 그럼 오늘 도움 주실 변호사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법률사무소 HY 황미옥 변호사 자리하셨습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HY의 황미옥 변호사입니다. 네, 변호사님 오늘도 억울하고 답답한 사연 가지신 분들에게 명쾌상쾌 통쾌 유쾌한 상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어떤 내용들 상담 접수되어 있는지 저와 함께 미리 만나보시죠. 미리 보는 법률 상담입니다. 경미한 사고인데 소송을 준비한대요. 남의 택배 개봉하면 처벌받나요? 전과 사실을 숨긴 남편, 남편의 성매매, 그리고 이혼. 이렇게 오늘도 다양한 분야의 상담들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택배 사고 같은 부분, 일상생활에서 쉽게 겪을 수 있는 부분이고 가족 간의 분쟁에 대해서도 지금 다루고 있을 테니까요. 많은 분들 좀 기대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어떤 해결책이 제시가 될지도 함께 기대해 주세요. 첫 번째 순서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는요. 법과 관련된 사실에 대해 굵고 짧게 알아보는 시간 준비되어 있는데요. 매주 금요일에는 현실 속 리얼 사건 사고를 다루는 컨텐츠를 만나보는 시간 리얼로 영화다 함께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리얼로 영화다에서 준비해 오신 작품 주제 어떤 걸까요? 예, 많이들 보신 작품일 것 같습니다. 2007년도 작품이죠. 그놈 목소리라는 영화입니다. 범죄와의 전쟁이 선포될 정도로 흉흉한 강력범죄가 끊이지 않았던 1990년대를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방송국 뉴스 앵커, 주인공 이름은 한경배이죠. 한경배의 9살 아들 상우가 어느 날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되고 1억 원을 요구하는 유괴범에 피말리는 협박 전화가 무려 44일 동안 이어지는 그러한 영화의 내용입니다. 정말 저도 이 영화 기억나는데요. 이 부모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정말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는데 줄거리만 들어도 너무 마음 아프다 이러시는 분들 너무 많으실 것 같아요. 어떤 사건을 실제로 이제 모티브로 하고 있나요? 예, 더 마음 아픈 것은 이것이 실제 사건을 모티브로 하고 있다는 거죠. 기억하시는 분 많으실 텐데요. 이형옥은 유괴 살인 사건을 모티브로 하고 있습니다. 때는 1991년 1월이었습니다. 오후 6시경 당시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이었던 이형옥군이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동에 있는 아파트 앞 놀이터에서 유괴가 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후 3월 13일 한참 시간이 흐른 때죠. 그때 오후 12시경에 인근에 있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잠실이동 88도로 뚝방하구에 있는 하단에 있는 고수부지 배수구에서 이형호 군은 사체로 발견이 되었고요. 사건이 지난 지금까지 무려 32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범인은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정말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사실 TV 탐사보도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여러 차례 조명이 되었던 실제 사건이었거든요. 정말 대표적인 미제 사건입니다. 개구리 소년 사건, 몇 해 전에 진범이 잡힌 화성 연쇄 살인 사건과 함께 우리나라에서 대표 장기 미제 사건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사건으로 좀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에서처럼 실제로 아이가 유괴된 후에 협박 전화가 40일 넘게 걸려왔었나요? 예, 이형호 군은 1991년 1월 29일 저녁에 놀이터에서 그네를 타는 모습이 마지막이었습니다. 그 모습이 목격된 것을 마지막으로 행방이 묘연해졌습니다. 그런데 이형호 군이 없어진 그날 밤 11시경에 이형호 군의 집으로 서울 경기 말씨를 쓰는 30대 남자로부터 협박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범인은 형호를 데리고 있으니
데리고 있다. 이틀 뒤에 다시 전화를 할 테니 돈 7천만 원과 카폰이 달려있는 자동차를 준비해 두라라고 지시를 했고요. 범인의 협박 전화는 그것을 시작으로 하여 44일 동안 60여 차례에 걸쳐서 계속되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그 시간 동안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애가 탔을지 정말 헤아릴 수가 없는데 들어보니 범인이 정말 굉장히 실제로도 치밀했다고 해요. 예, 그렇다고 합니다. 범인은 마치 각본에 짜여져 있는 것처럼 철저하게 움직였습니다. 협박 전화를 처음 건 후에 이 형호군의 보호자가 경찰에 신고했나 신고하지 않았나를 알아보기 위하여 다시 전화를 겁니다. 그리고는 서초경찰서 형사입니다. 거기 있는 형사들 좀 바꿔주세요 라고 하면서 마치 형사인 것처럼 행세를 했습니다. 당시 이형호 군의 보호자 의붓 어머니였습니다. 보호자는 이미 경찰에 신고를 한 상황이었고 집에는 관할 경찰서인 강남경찰서의 수사관들이 집으로 출동한 상황이었는데 서초경찰서 형사라고 전화를 거는 점을 굉장히 수상하게 여겼던 강남경찰서 수사관이 유도를 했습니다. 이형호의 보호자에게 그렇게 말하지 말라라고 유도를 했고, 따라서 의붓 어머니는 가정집에 무슨 형사가 있습니까? 라고 해서 유연하게 대처하고 넘겼습니다. 그런데 범인은 이후에도 계속해서 경찰에 신고했을 경우를 대비하여서 치밀하게 행동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군을 돌려보낼 테니 돈을 준비하라 라고 했던 납치범의 말은 모두 거짓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군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43일 만에 눈과 귀와 입이 모두 결박된 상황에서 한강 둔치 배수구에서 사체로 발견이 되었는데 조사해보니 이미 이군은 납치 직후에 살해된 것이 드러난 상황이었습니다. 영화 속 유괴범은 아이의 아버지가 전화를 기다리다가 지쳐서 잠시 차 안에서 조는 틈을 이용해서 사각지대에 숨어 있다가 아빠가 앉아있는 운전석 창문에다가 아버지를 조롱하는 듯한 메모지를 붙이고 유유히 사라질 정도로 굉장히 치밀하고 영악한 사이코의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영화 속에서 목소리만으로도 등장했던 유괴범 역할은 실제로 강동원 배우가 분하였는데요. 영화 속의 대사를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아이에 대한 애착이 없군요. 아드님을 위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드님이 죽기를 바라시는군요. 라고 말을 하는데 이 대사는 영화 속에서 새로이 각색한 내용이 아니라 실제로 유괴범이 반복적으로 부모에게 사용했던 대사들을 단지 영화에서 그대로 사용했을 뿐이라고 합니다. 아,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 당시에 굉장히 많은 인력들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투입이 됐는데도 진범을 잡지를 못했어요. 당시 범인에 대한 단서들이 좀 나왔나요? 사실 이 정도 사건이면은 은밀하게 조용히 수사하는 것이 원칙이죠. 그런데 범인은 서울 경기 출신의 30대 전후의 남성으로 추정되었지만 그 이외엔 더 이상 수사가 어려웠습니다. 따라서 경찰은 마지막 수단으로서 사건을 공개 수사로 전환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28만 장의 전단지가 뿌려졌고요. 음성 테이프 1000개 정도가 만들어져서 전국에 배포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인은 잡히지 못했습니다. 결국 2006년 1월 29일을 만료로 공소시효가 경과되었고 말씀 주셨던 것처럼 3대 미제 사건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40일 넘게 협박 전화를 계속 걸었으니까 그 목소리가 정확히 다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죠. 이제 국가서에서 유괴범의 목소리 이제 성문이라고 하는데 이 성문을 보존하고 있다고 합니다. 변호사님, 용의자가 특정이 되면 목소리로 범인을 딱 지목할 수도 있는 건가요? 예, 걸음걸이로 사람을 특정한다는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목소리는 더 확실히 확인될 수 있습니다. 사람의 목소리에는 마치 지문처럼 저마다 성문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사람의 음성은 입과 성대와 목구멍을 통해서 개인마다 다르게 나오기 때문에 고유한 성문을 지니게 되는데요. 이러한 성문이라는 것은 범인 확인의 증거로 이용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틀릴 수 있는 거 아니야?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분석 결과가 오류에 이를 확률은 거의 10만 분의 1밖에 되지 않을 정도로 거의 정교하기 때문에 일치한다. 범인을 잡는 데 굉장히 효과적인 수단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실제로 이것을 위해서 음성감정 규정이 규정되어 있는데요.
있는데요. 음성감정 규정 제4조 2호에 의하면 여러 음성 중에서 특정인의 음성과 동일한 음성이 있는지 여부는 감정 대상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1987년 아주 과거의 사건이었는데요. 원혜준 양 유괴 사건에서 성문 분석이 실제 범인을 검거하는데 굉장히 주요하게 사용된 바가 있었습니다. 성문 분석으로 범인의 성별, 나이, 출신 지역 등까지 특정을 했고요. 목소리 공개 수배를 통해서 시민들에게 제보를 받음으로써 결국 범인은 체포되었습니다. 경찰청은 2015년 7월 13일부터 금융감독원 산하의 보이스피싱 지킴이 홈페이지에서 보이스피싱 음성 녹음 파일 신고 제도인 근원 목소리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경찰청이 금융감독원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최초로 범인의 성문을 분석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을 검거하는 사례가 있는 만큼 성문 분석을 통한 검거 절차는 굉장히 활발하게 앞으로도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다면요, 변호사님, 목소리가 어떤 법적 효력을 가질 수도 있는지도 이 부분도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 사실 어느 정도 법적 절차를 아시는 분은 아무 증거나 증거로 쓸 수 있냐라고 의문을 가지실 수 있는데요. 실제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은 진술을 전제로 해서 진술의 방법에 따라 증거의 능력을 부여하는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상 진술은 사실을 사실로서 말하는 공수를 뜻하는 경우도 있고 사실상 또는 법률상 의견을 말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유괴범의 목소리가 진술인지 혹은 진술의 방법 중 어떠한지에 따라서 증거 능력을 부여하는 절차가 굉장히 까다롭게 달라진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전문 증거라고 이야기합니다. 들어서 아는 증거라는 건데요. 전문 증거는 사실을 직접 경험한 사람이 법정에 나와서 구두로 판사 앞에서 진술한 대신에 그에 가름해서 제출된 진술이나 진술 조서 등의 서류를 말하는 겁니다. 형사소송법 제313조는 이러한 전문 증거에 대한 증거 능력 부여 요건을 까다롭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법정에 나와라. 원진술자가 공판정에 나와서 성립의 진정을 인정하는 진술을 반드시 해야만 해당 전문 증거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는데요. 이 상황을 바꾸어서 이야기하면 유괴범이 법정에 나와서 내가 말한 것이 맞습니다. 내가 말한 대로 쓰여진 진술 조서가 맞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 주어야만 증거로 인정이 됩니다. 판사가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뭐 이런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당탕 하는 소리라든지 아니면 악 하는 비명 소리라든지 이런 것은 사실 진술에 해당하는 것은 아닌 거죠. 이런 것은 전문 증거라고 보지 않아요. 따라서 증거 능력 자체는 전문 증거로서는 없을 수가 있는데 유괴범의 목소리가 담겨 있는 파일 어떻게 보십니까? 이러한 파일은 전문 증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13조에 따라서 까다롭게 범인이 법정 나와서 제가 말한 것이 맞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진술 절차는 거칠 필요는 없는 것이고요. 이런 경우에는 공판정에서 성립의 진정을 인정하는 유괴범 진술이 없더라도 객관적 분석이 가능한 특정한 경우에는 증거로 할 수가 있습니다. 변호사님, 사실 1990년대만 해도 이렇게 어린이 유괴 사건이 굉장히 많았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예전에는 단순히 어린이를 유괴하는 행위가 협박해서 돈을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졌다면 요즘은 좀 달라진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2차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면서요? 예, 유괴는 납치와 혼용되고 있습니다. 보통 어린이를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약하고 타인을 의심하지 않는 약자인 어린이들의 순진한 마음과 그 어린이를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는 부모의 마음을 이용한 굉장히 악랄한 중범죄라고 봐야 되는데요. 근데 요즘에는 유괴로 끝나지 않고 아동 폭행, 살해, 장기매매, 아동 성범죄까지로 잇따르기 때문에 더욱더 큰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2021년 기준으로 납치 가해자의 성비는 남녀 각각 75%, 24% 남성이 우월했고요. 피해 아동의 성비는 남녀 각각 39%, 61% 정도로 여아가 훨씬 많았습니다. 네, 정말 안타깝습니다. 영아 유괴, 정말 이 단어만 들어도 치가 떨리고요.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일인데 처벌 수위는 어떤지도 궁금하거든요. 예, 형법상 미성년자를 약취 유인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고요. 그리고 미성년자를 약취 유인한 사람이
상해의 고의가 있는지 없는지, 살해의 고의가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굉장히 그 처벌 형량이 달라지게 됩니다. 290조는 미성년자를 약취 유인하여 상해한 경우는 3년 이상 25년 이하의 징역에, 상해 고의는 없지만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해서 범죄를 저지른 경우라면 더욱더 엄격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때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로 처단되는데요.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해서 약취유인의 죄를 범한 사람이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까지 목적을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굉장히 중하게 처벌되고요. 살해할 목적을 가지고 죄를 범했다면 사형무기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정도로 중대한 범죄가 됩니다. 그렇군요. 사실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영호 군의 경우에 지금 공소시효가 변호사님 만료가 되었잖아요. 그렇다면은 범인을 잡아도 처벌이 어렵다고 봐야 되는 걸까요? 마침 최근에 화성 연쇄살인의 진범이 잡혔었죠. 3대 미제 사건 중 하나였는데요. 근데 안타깝게도 공소시효가 만료되어서 처벌하지 못해서 국민적 공분을 샀었습니다. 이 이유는 형벌 불소급 원칙 때문이었는데요. 이때 국민들 중에 상당히 공분을 샀던 국민들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특별법이라도 제정해라. 불소급이 아니라 소급할 수 있도록 특별법 제정해서 해당 진범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해라라고 했지만, 특정한 개인을 처벌하기 위해서 형법의 대원칙을 허무르는 것은 법적 안정성을 해한다는 위헌적 요소가 있기 때문에 결국 소급입법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특별법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정말 안타깝네요. 예, 서울지방경찰청은 공소시효가 만료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처벌할 수 없는 안타까운 사례를 해결하기 위해서 처벌은 안 되지만 진상규명 차원에서 미제 사건 수사팀을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이 사건처럼 이형호군 유괴살인 사건 재수사로 사건의 실체를 파악해서 유가족들의 마음을 한이라도 풀어주자라는 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정말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과학기술 발달했잖아요. 지금이라도 꼭 진범을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요,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들에 대해 알아보는 리얼로 영화다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생생법률쇼 함께하고 계십니다. 쉽사리 해결되지 않는 법률 문제를 끌어안고 있다면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시죠. 법률 고민이 해결되는 가장 쉬운 방법을 소개해드릴게요. 첫째, 02-557-8295로 전화를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법률상담 게시판에 문의를 남긴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생생법률쇼가 자랑하는 각 분야의 전문 변호사가 여러분의 더부룩한 속을 뻥 뚫어드립니다. 속 시원한 스파클링 법률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네, 이번 순서는요, 생생법률쇼의 자랑입니다. 성심성의 전화상담 이어가 보내겠습니다. 전화 바로 연결하겠습니다. 상담자님,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기는 생생법률쇼입니다. 네, 네, 어떤 점 궁금해서 전화 주셨을까요?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네, 저 다름이 아니고, 네, 제가 9월 24일이요, 네, 4시경에, 네, 택시 승강장에서 네, 차를 이렇게 세우고 대기 중에 있는데, 네네네. 뒤에서 개인 택시가 와서 저를 가격을 했거든요. 추돌을 했거든요. 아, 그러시군요. 이미 정지하신 상태였는데요. 네네, 정지해갖고 저는 시동도 꺼놨어요. 제가 차가 전기차였기 때문에, 네, 배터리를 아낄 요량으로 네네. 이제 시동 자체를 아예 꺼놓고 있었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뒤에서 이제 개인 택시가 네, 자기 말로는 뭐 깜빡 뭐 브레이크를 놓쳤다 이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뒤를 이제 그 뒤 범퍼를 이제 추돌한 사고였거든요. 네, 근데 이 사람이 그 보험 처리를 다 해주기로 해놓고는 네, 그 대물만 이제 처리를 하고서요. 네, 상대방 보험은 이제 개인 택시 공제조합이라는 보험회사거든요. 그렇죠. 네, 예, 거기서는 이제 뭐라고 하냐면은 사고 자체가 너무 경미한데 네, 이거 가지고 병원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네,
법적 다툼이 좀 있을 것 같다. 그래서 네. 소송을 걸겠다 그래서 지금 소송을 걸어놨어요. 네. 이게 과연 뭐 이게 지금 진짜 소송이 되는 건지. 아, 저는 그러시군요. 피해자인데 가만히 있다가 바친 것밖에 없는데 네. 일반인으로서 왜 보통 사람이면 왜 소송한다 그러면 괜히 그냥 뭐 죄도 없이 그냥 겁이 나잖아요. 일단. 그렇죠, 그렇죠. 상담자님 너무 당황하셨을 네네. 것 같은데 상황 좀 정리해 보자면 승객들이 승하차할 수 있는 택시 정류장에서 아예 시동을 꺼놓으신 채 이제 대기를 하고 있던 상황에서 뒤에서 개인 택시가 와서 추돌을 하신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개인 네네. 택시의 이제 조합인 개인 택시 공제 종합 측에서 상담장님에 네네. 대한 배상, 대물 대인 부분에 대해서 사고 자체가 경미하니까 다퉈볼 부분이 있다. 그래서 오히려 소송을 걸겠다 이렇게 하시는 상황이라 많이 당황하신 것 같거든요. 네, 지금 어쨌든 소송을 당하시고 있는 것 같고 이 피해자이신 부분이 있잖아요. 교통사고에 있어서 지금 피해자신데 이렇게 억울하게 소송을 당하신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네. 네, 황미호 변호사님께서 사연 함께 들으셨으니까요. 좀 어떻게 대응하고 해결해 볼 수 있을지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잘 들리세요? 안녕하세요. 네, 말씀하십시오. 잘 들립니다. 예, 지금 교통사고가 났는데요. 교통사고 도중에 상담자의 차량은 선행하고 있고 주정차 중인 차량이었는데 동일 방향에서 후행하에서 따라오던 진행 차량이 뒤에서 추돌한 그런 사건이란 말씀이신 거죠? 아니요, 저는 완전히 섰어요. 예. 그러니까 주정차 저는 완전히 정지해가지고 예. 시동을 아예 제 차가 배터리 차거든요. 전기차거든요. 예. 그래서 그 배터리 아낄요량으로 전기를 아예 시동을 아예 꺼놓고 있었습니다. 아예 그냥 정차를 하시고 계셨군요. 네네네. 주차. 그런데 그래요? 이제 개인 택시가 뒤에 와서 그냥 제 차를 추돌한 사고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원칙적으로는 말씀 주신 것처럼 앞에 네. 차량이 주정차 중이고 뒤에 차량이 네. 동일 방향에서 뒤에서 박았다. 쉽게 얘기하면 박았다. 네네. 이렇게 되면은 원칙적으로는 가만히 서 있던 차량은 과실 비율이 0이고요. 뒤에서 박은 네네. 차량이 과실 비율이 100인 게 원칙입니다. 기본적인 요소예요. 네네. 그래서 모두 배상해 주는 게 맞긴 맞는데 지금 네. 후행 차량의 조합 측이 공제 조합 측이 지금 잠깐 스탑한 거지 않습니까? 좀 봐야 되겠다. 마냥 100% 물어주긴 좀 그렇다. 검토 좀 해봐야겠다 네네네. 하고 지금 소송 들어온 상황인데 네네네. 제 생각에는 예, 지금처럼 100% 물어주어야 될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보류하는 이유는 네. 주정차하고 있는 상담자 차, 그러니까 앞에서 서 있던 네. 차에서 도로교통법상의 과실 비율이 과연 제로인가 0인가 이것을 좀 보고 네. 싶어서 마냥 다 갚아줄 수는 없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소송 결과를 따르겠다라고 본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러면 앞에서 가만히 서 있는 차가 뭘 잘못했길래 라는 생각이 들 수는 있는데 그런 네네. 부분을 생각할 수 있어요. 도로교통법 32조, 33조 그 언저리의 조문을 보면은 주정차를 할 때에도 이러저러한 부분은 지켜야 한다라고 내세우는 내용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은 뭐 전조등이나 비상등을 켜야 하는 상황이라면 켜야 되고 그다음에 네. 교차로나 횡단보도 등등에 주정차하면 안 되는 곳이 있는데 그런 곳, 네. 주정차를 할 수 있는 곳이 한정되어 있는데 그곳에 잘 지키고 있었는지 그런 것을 하나하나 위반하는 거에 따라서 과실 비율이 10%씩 20%씩 가산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처음부터 말씀을 못 드렸는데 제가 택시 기사거든요. 예. 사고 난 곳이 어디냐면은 김해공항 국내선 택시 승강장입니다. 그러니까 예. 택시들 줄 쫙 서 있는 곳이에요. 예. 예. 그런 부분도 그러니까 있고. 줄대로 이제 승객을 태우고 나가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순서대로. 예, 그 원칙적으로는 그래서 네, 말씀 주세요. 네네. 그래서 그 앞에 차가 이제 나가기 전에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제 차는 전기를 아끼려고 시동을 꺼놓은 상태였죠. 그렇다면은 기본적으로는 과실이 좀 매우 낮을 걸로 보이는데 왜 뒷차량에게 과실을 100% 인정하냐면요. 전방 주시를 태만히 했고 네. 안전거리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는 그것이 너무 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뒷차량 네네. 측이
뒷차량이나 아니면 뒷차량 보험사나 택시인 경우는 공제조합에 해당하겠죠. 이쪽이 다 네. 갚아줘야 되는 게 원칙이긴 한데 아마 지금 그 공제조합 측에서는 택시 측에서는 개인택시 측에서는 네. 선행 차량의 과실 비율로 잡을 만한 것도 좀 보인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당사자들 사이에서 조합과 조합 사이에서 협의로 끝낼 문제도 아니고 공제조합에 네. 소를 걸었다는 거는 우리가 자칫 함부로 배상을 해준 다음에 배상하고 나면 나중에 구상권 문제도 발생하는데 거기에서 네. 섣불리 배상했다라고 해서 구상권에서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으니까 차라리 판사의 중립적인 객관적인 판단을 따르겠다라고 길을 선택한 걸로 보여요. 그래서 지금 네. 상담자분이 하셔야 될 일은 지금 소를 제기당하셨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러면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블랙박스 영상이나 아니면 당시 네. 사고 차량 발생했던 그 언저리의 상황을 법관에게 잘 이야기하셔서 원칙에 네. 따라서 가야 된다. 원칙 따라서 후행해서 네. 동일 방향으로 오던 차량이 100%다. 나는 앞에서 그냥 가만히 있었을 뿐이기 때문에 주정차하고 있었고 그 밖에 수정 요소로서 과실 비율 가산될 게 아무것도 없다. 따라서 난 과실 네. 비율 0이다라는 이야기를 판사한테 잘 설명하셔서 원하는 대로 판결 나오도록 대응하셔야 되겠습니다. 아니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가장 핵심적인 게 뭐냐면요. 이 상대방 그러니까 공제조합 측에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사고가 너무 경미하게 났다 이겁니다. 자국이 분명히 뒤에서 받은 자국도 있거든요. 두 군데가 콕콕 문콕처럼 이렇게 콕콕 찍혔어요, 변호사님. 예. 예, 그런데 그게 너무 경미하다는 거예요. 자기 블랙박스를 봤는데 내가 움직임도 없더래요. 뒤에서 봤을 때. 그런데 그걸 가지고 무슨 병원을 가냐. 그래서 이거 병원 갈 게 안 된다. 이거는 법적으로 다투어 봐야 되겠다. 그래서 소송을 걸은 거라고요. 근데 지금 공제조합 측이 어떤 입장인지는 공제조합 측 변호사 측과 이야기해 보신 게 아니라면 그 공제조합에 네. 뭐 담당하는 사원들이 한두 마디 하는 걸로 판단하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경미하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따져봐야 된다는 건 이건 앞뒤 호응이 안 맞는 이야기거든요. 경미하면 빨리 네. 처리하고 웬만한 소송 안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조합 측에 보통 처음에 대응해 주시는 그 사원분들이 있으신데 배상팀이 있으신데 그분들이 하시는 네. 말씀 가지고 소송을 전반적으로 대응하시려고 하시면 안 되고 그 한마디 때문에 네. 판단해 줄 판사님은 없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나는 과실이 없다. 내가 뭐 잘못했으면 네. 뭐 가산할 만한 과실 수정 요소도 없다라는 부분을 네.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그냥 그 법원에서 만약에 불러서 이제 제가 가서 이제 판사 앞에서 그러면은 판사님 앞에서 그냥 답을 할 수밖에 없다. 네, 맞습니다. 아마 그건가요? 공제조합 측은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을 걸어온 걸로 해석이 되는데 이 상황에서 네. 당신들 채무 있습니다. 나한테 내가 지금 내 차에서 발생한 뭐 대물이라든지 개인적인 요소에 대해서 전부 배상해야 됩니다. 나는 아무런 과실이 없습니다. 전액 배상하세요라는 취지로 답변서를 제출하셔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대물 발생한 요금은 또 처리를 해줬어요. 예, 알고 있습니다. 대물은 일단 기본적으로 처리하는데 그 처리해줬다고 해서 그것이 과실 비율을 다 인정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공제조합 약관 네. 등등에 보면은 일단 사고가 발생하면 대물 등등에 대해서는 며칠 이내에 이유를 묻지 말고 다 먼저 주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다 먼저 준 네네. 다음에 나중에 과실 비율 따져서 나중에 다시 또 돌려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약관이 규정되어 있어서 대물을 다 배상했으니까 모든 책임을 다 인정하는구나라고 하시기에는 약관 조항과 다르게 보시는 겁니다. 네. 네, 또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부분 있으실까요, 상담자님? 그러면은 우리 변호사님 말씀은 이제 제가 가가지고 네. 그 판사가 이제 송장이 날라와서 이제 판사가 이제 불러서 제가 이제 법원에 출석해서 판사님 앞에서 이제 얘기를 재량껏 할 수밖에 없는 거다 그 말씀이시죠? 네, 맞는 말씀이고요. 좀 더 첨언하자면은 구두 말씀보다는 서류를 써서 작성해서 먼저 제출해 주시는 것이 맞고요. 근데 서류 쓰시는 거 좀 어려우실 수 있으니까 받은 네. 소장을 가지고 법률 전문가와 상담을 좀 받아보셔야겠습니다. 네, 상담자님. 알겠습니다. 무슨 네. 말씀이신지. 네. 근데 변호사님 제가 한마디만 더 말씀드릴게요. 네, 만약에 이게 저쪽에서 지금 소송을 걸었잖아요. 네. 그러면 저는 정말 가만히 서 있다가 뒤에서 받아가지고
저를 가격한 사건인데 저는 정말 억울해. 그냥 피해자인 것밖에 없잖아요. 네. 그래서 병원 치료를 받은 것밖에 없는데 네. 그게 사고가 경미하든 경미하지 않든 치료해야 될 의무는 있는 거 아닙니까? 치료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 아니냐라고 질문 주셨나요? 네. 예, 맞습니다. 치료를 해야 되는 건 맞고요. 네. 근데 또 사건에 따라서 이제 과잉 진료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으니까 말씀 네. 주신 것처럼 상대방은 채무 없다, 갚을 돈이 없다, 뭐 그런 취지로 이야기를 할 거고 이 사고로 그거는 인해- 아닙니다. 공제조합이니까. 개인 택시 공제조합이니까. 예, 그래서 그냥 지금 따져봐야 된다. 이 사고로 인하여 내 몸에 이만저만한 상해가 발생했고 얼마 정도의 치료 기간을 요하는 상해다라는 부분을 네. 그것도 똑같이 입증을 하셔야 돼요. 과실 비율에 대해서 블랙박스라든지 사건 현장을 촬영하는 것 이런 걸 내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래서 내 몸에 발생한 상해가 얼마고 며칠짜리다, 몇 주짜리다 이것도 똑같이 병원에 진단서 제출하셔야 됩니다. 네, 상담자님 상담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회복하시고 잘 해결되시기 바랄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변호사님 사실 교통사고 처리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인 것 같아요. 이거 누구나 당할 수 있는 일이니까요. 뒤에서 이렇게 바로 충돌을 당하셔서 억울하신 그런 상황이 분명히 있는데 어쨌든 상황에 따라서 증거 자료를 제출을 해서 얼마나 상처를 입은 것인지 얼마나 치료가 필요한지 이런 부분을 좀 확인해 보겠다는 상대방의 취지라고 변호사님 해석하신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우리 상담자님께서 취하셔야 되는 법률적 조치 다시 한 번만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아마 공제조합 측이 마냥 손해를 바로 배상하지 못하는 데는 무슨 사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아마 소장에 잘 담겨 있을 걸로 보이고요. 상대 측이 무슨 이유 때문에 문제를 삼는지 보시고 그걸 반박할 수 있는 증거자를 잘 취합하셔서 소송에 대응하시고 그다음에 소송 비용은 승소한 사람이 나중에 패소한 사람에게 물릴 수 있는 부담시킬 수 있는 구조이니까 너무 부담스러워하시지 마시고 초기부터 잘 대응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잘 해결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상담 이어갑니다. 법률방송 이메일을 통해 접수된 여러분들의 고민 함께 풀어가 보겠습니다. 저는 해외 구매자를 타깃으로 하는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 구매자에게 보낸 물건을 배송받는 과정에서 배송 완료 처리가 된 택배 3개를 수령하지를 못했는데요. 이 사실을 어제 알게 되어 택배 기사에게 자초지종을 물어보니 택배가 옆집에 오배송됐다고 하더군요. 이에 바로 옆집으로 찾아가 택배에 대해 물어봤는데요. 본인이 그날 택배를 하도 많이 시켜서 사은품으로 온 줄 알고 택배 박스를 모두 개봉했고 이후 택배 박스는 쓰레기장에 버리고 3개의 물건 중 하나는 이미 개봉하여 사용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택배 박스엔 운송장 외에도 겉면의 주소가 크게 쓰여 있어서 오인하기 쉽지 않은 구조인데요. 원래대로라면 어제까지 물건을 받아 오늘 해외로 배송을 했어야 하는데 이러한 상황이 발생한 겁니다. 저는 당장 구매자에게 배송할 물건이 없기 때문에 배송 기한을 지키지 못해 쇼핑몰 신뢰도와 매출에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남의 택배를 무단으로 개봉한 옆집 사람을 처벌할 수 있을까요? 또한 이로 인한 손해에 대해 어떻게 누구에게 손해배상을 받아야 할까요? 이런 사연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지금 구매자에게 보낼 택배가 옆집에 잘못 보내진 건데 택배 오배송 때문에 분쟁이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나요? 오늘 방송을 대비하면서 미리 준비하면서 소송 사례가 좀 있는지를 확인을 해봤는데 아직까지 판례 사례나 소송 사례는 딱히 보이지 않는 걸로 보이고요. 실제로 또 우리나라가 택배 배송에 대한 굉장히 강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배송이 되면은 택배사들이 얼른 회수하는 경우도 많고 그다음에 회수가 안 되는 경우엔 재배송을 하는 경우로 많이 대처가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요컨대 아직까지 소송 사례까지로 보이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택배 배송 개봉을 하기 전에 이제 택배 개봉 전에 좀 한 번 더 확인했으면 어떨까 이런 아쉬움은 남는데 내가 정말 착각해서 본인의 것인 줄 알고 개봉을 했더라도 이게 이 자체로 안으로도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나요? 먼저 만약에 타인의 택배를 마음대로 개봉했을 때 뭐가 무슨 죄가 되는지를 보셔야 되는데 형법에서는 비밀 침해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봉함이 되어 있는 문서라든지 택배 등등을 마음대로 개봉했다면 비밀 침해죄라고 보는데 이러한 죄는 모든 죄가 고의범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작정하고 인식과 의사를 가지고 덤벼들었을 때만 처벌하는 건데 사안에선 지금 착각했다고 하셨죠. 그 말인즉슨 의도와 의사가 없었다라는 말씀인 거죠. 따라서 고의가 성립되지 않아서 비밀 침해죄는 성립되기 어려워 보이고 마찬가지로 점유이탈물 횡령죄 혹은 절도죄도 문제될 수 있지만 이건 역시 고의라는 불법 영득의 의사가 있어야 되는데
착각했다라고 하면은 그건 불법 영득 의사는 좀 성립되긴 어렵습니다. 그렇군요. 문제는 택배 박스는 물론이고요. 물건까지 훼손이 돼버린 게 문제입니다. 이 손해 어떻게 배상을 좀 받을 수 있을까요? 근데 좀 한번 생각은 해봐야 될 거예요. 열었던 것까지는 착각으로 할 수 있는데 사용을 했다고 하면 공교롭게도 같은 물건을 주문했다는 말인가? 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네. 있죠. 여튼 지금 죄가 되는지 안 되는지는 차후 문제로 하고요. 이러한 상황이라고 하면 일단은 사용했던 사람이 손해를 배상을 해야겠죠. 물건을 다시 사용을 시작했다라면은 이미 그 같은 물건 정도에 대해서 돌려줘야 되는 상황인 거고, 사용하지 않았다면은 미사용 상태라면은 반환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정도로 손해가 보상으로 마무리될 수 있을 것 같고, 만약 택배사가 아예 완전한 오배송을 했다, 다른 곳으로 갔다고 하면은 배송을 잘못한 택배사 측에서도 어느 정도 손해의 배상을 책임져야 됩니다. 만약에요, 변호사님 당장 배송 가능한 물건이 없어서 쇼핑몰 지금 매출에 어쨌든 타격이 예상이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럼 이때 분명히 손해가 발생하실 수 있는데 이 부분은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예, 그 물건이 몇 개인지 그다음에 단가가 얼마인지 알 수는 없습니다만 보통 하나 정도 오배송하거나 잘못 들어간 경우에는 택배사가 해당 고객에게 사죄하고 포인트라든지 추가 대금을 지불하는 식으로 해결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상당한 양을 잘못 배송하고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고 하면은 결국 이거 누구 잘못이냐, 누가 잘못 본 거냐, 누가 잘못 배달한 것이냐에 따라서 책임 소재가 달라진다고 보셔야 되고요. 쇼핑몰 매출에 지금 문제가 생겼다라고 하면은 성의 없이 커다랗게 쓰여 있다고 하셨잖아요. 성의 없이 남의 물건을 여러분 측에게도 어느 정도 책임은 있다고 보셔야겠습니다. 그렇군요. 이처럼 우리 집에 택배가 잘못 배달이 되었다면요,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가장 현명할지 좀 정리 부탁드릴게요. 예, 일단 내 것이 아니라고 하면은 개봉해서 안 되는 거죠. 개봉해서 안 되고 배송처로 적혀 있는 부분이 보인다면 그 배송처에다가 잘못 배달되었다라고 알려주시면 도의적으로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에 거주하신다면 경비실을 이용하시는 것도 좋을 걸로 보이고요. 그래서 열지 마시고 사용하시지 않기를 권합니다. 그럼 택배 오배송으로 인해서 이와 관련된 배상을 요구해야 할 때는 어떤 절차들 거치면 좋을까요? 예, 일단은 누구의 잘못인지를 분명히 가려야 됩니다. 잘못 배달받은 사람이 겉에 딱 쓰여져 있는데도 그것을 막 열고 썼다라고 하면 그쪽에다가 책임을 물어야 되고요. 택배사 측이 엉뚱한 주소를 뒤로 보냈다고 하면 그쪽 측에다가 재배송을 요구하거나, 재배송을 했다 하더라도 치유될 수 없는 손해가 있다면 그거에 대해서 배상을 요청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좀 잘 해결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생생법률쇼 함께하고 계십니다. 쉽사리 해결되지 않는 법률 문제를 끌어안고 있다면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시죠. 법률 고민이 해결되는 가장 쉬운 방법을 소개해드릴게요. 첫째, 02-557-8295로 전화를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법률상담 게시판에 문의를 남긴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생생법률쇼가 자랑하는 각 분야의 전문 변호사가 여러분의 더부룩한 속을 뻥 뚫어드립니다. 속 시원한 스파클링 법률 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이번 순서는요, 법률방송 이메일을 통해 접수된 여러분들의 고민 함께 풀어가 보겠습니다. 가난한 학창시절을 보낸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악착같이 일을 했습니다. 주말에도 쉬지 않고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는데요. 그곳에서 카페 사장인 남편을 처음 만났습니다. 남편은 저보다 12살이 많았지만 너무나도 자상했습니다. 늘 혼자였던 저는 그에게 기대고 싶었고 25살의 나이에 결혼을 했죠. 그런데 결혼하고 보니 남편은 카페 사장님이 아닌 사장님의 친구로 카페 일을 봐주고 있었고 사기 혐의로 경찰의 수사까지 받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임신한 상태였고 남편이 잘 해결할 거라고 해서 믿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1심에서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갔습니다. 그 과정에서 남편이 이미 사기 전과가 있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저한테 말도 없이 결혼한 거더라고요. 결국 남편은 법정 구속이 됐고 저는 혼자 아이를 낳았습니다.
지금 친정어머니의 도움으로 겨우 아이를 키우고 있지만 정신적으로 스트레스가 너무나 큽니다. 여러 차례 쓰러져서 병원에도 입원을 했고 한 달 사이 몸무게가 8kg이나 빠졌습니다. 남편은 항소심에서 감형이 되어 1년 6개월 뒤에 출소를 했는데요. 저는 출소한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했지만 남편은 잘못했다고 빌면서 이혼만 할 수 없다고 버티는 중입니다. 게다가 양육비를 주지도 않으면서 아이를 보게 해달라고 법원에 면접 교섭을 신청했는데요. 저는 남편과의 모든 인연을 끊고 싶습니다. 양육비도 안 받아도 되니까 아이가 범죄자인 아빠를 못 만나게 하고 싶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사연입니다. 험난한 시간 어떻게 견뎌오셨을지 참으로 짐작하기도 어려운 그런 어려움을 갖고 계셨을 것 같은데 남편과의 이혼을 정말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남편이 죄를 지어서 교도소에 갔어요. 교도소에 갔다는 사정만으로 일단 다른 문제 자체하고라도 이것만으로 바로 이혼 사유가 될지 좀 궁금한 부분은 있거든요. 예, 우리 민법에서는 이혼의 사유를 규정해 두고 있고요. 그리고 그러한 사유가 있는 사람을 상대로 이혼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라고 굉장히 일반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일반적인 혼인을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중대한 사정에 해당하는지를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해석을 해야 되는 숙제가 남는데요. 대부분의 이혼 사건 판례를 보고 판단을 할 수밖에 없죠. 한 측이 교도소를 갔다 복역을 했다라고 하면 웬만하면은 혼인 성립이 더 이상 어렵다고 보는 판례가 좀 많은 편입니다. 따라서 이혼 청구하신다면은 유책 사유 없는 측이 상대방에게 이혼 청구를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해석됩니다. 그렇군요. 정말 어려운 상황입니다. 결혼을 하고 보니 카페 사장도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직업을 속였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직업을 속이고 결혼을 했다면 이거 사기 결혼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사기 결혼이란 말 많이들 하지요. 그쵸. 이게 이 민법에서도 그런 걸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사기로 인한 혼인인 경우에는 그 혼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이혼이 아니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혼인 취소 가능하지 않냐라고 생각하실 수는 있는데 다만 사기 혼인 취소는 굉장히 짧은 기간을 두고 있어요. 사기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만 가능하기 때문에 이 사안을 지켜본다면은 굉장히 여러 차례 속았구나 아는 포인트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기간으로부터 이미 3개월은 훨씬 도가된 걸로 보여서 혼인 취소는 지금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전과 사진도 숨긴 채 결혼을 했고요. 교도소에 가버려서 혼자 아이를 양육하고 계신 그런 상황입니다. 혼인 취소, 미효 이런 부분 어려울 수도 있는 거군요. 그렇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혼인 취소는 굉장히 짧은 기간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 기간 안에 빠르게 결정하지 않으면 얼른 시간이 지나가 버리는 거고요. 근데 무효는 좀 어렵습니다. 무효는 내가 혼인할 의사도 없었던 건인 경우에만 무효를 인정해 주는데 그건 아니시거든요. 혼인은 했지만 속아서 했던 거기 때문에 무효는 인정이 안 되고 결과적으로 상담자분 말씀처럼 결국 이혼으로 해결해야 할 사안이 아닌가 합니다. 그러면 지금 양육비는 안 받아도 되니까 아버지를 못 만나게 하고 싶다 하는데 이것도 가능할까요? 보통 아이를 양육하시는 양육친께서는 양육비를 못 받으면 면접교섭도 안 돼라고 해서 양육비와 면접교섭을 대가적인 관계로 해석하시는 경우가 많지만 그렇진 않아요. 그래서 설령 양육비를 지불하지 않고 있다 하더라도 면접교섭은 인정될 수 없다라고 해서 당연히 안 되는 건 아니고요. 면접교섭을 막고자 한다면 민법이 이야기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만 그것이 가능한 거고 지금처럼 양육비 안 주니까 당연히 안 돼. 그러한 등가적인 요소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럼 그 예외적인 양육비를 안 주는 것과 관계없이 이제 면접교섭을 제한할 수 있는 사유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민법에서는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면 제한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육비 안 주고 의무를 다하지 않으니까 면접교섭 안 돼 이런 게 아니고 이 비양육친을 만나는 것이 아이의 행복에도 저해되고 이익에도 저해된다면은 못 만나겠다, 만나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가정법원이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건 역시 굉장히 일반적인 조항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개별적인 사례를 보아야만 해석이 가능한데요. 예를 들면 이런 사례입니다. 비양육친이 정신과적 질환이 굉장히 극심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아이가 공포심을 느낄 정도까지 되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아이의 어린 시절 굉장히 악영향을 미치기도 하였고요. 어느 정도 의사 표현이 가능한 사건 본인 아이의 의사로는 만나고 싶지 않다라는 의사도 굉장히 분명하게 표현하고 있는 사례. 이런 정도라고 하면 법원은
면접교섭을 제한하겠다, 못 만나게 해도 좋다라고 판단을 내리고 있고요. 이 정도가 되어야지, 즉 아이의 복리를 위해서 해가 된다고 볼 정도에 이르러야지만 면접교섭권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이제 지금 수감 중인 배우자 이 오빠라지까지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정말 안타까운 상황인데 만약 이제 배우자가 교도소에 가서 이 상황에서 이혼을 한다고 할 때 어떻게 할 수 있냐 이거 궁금하실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네, 배우자의 교도소 수감은 이혼 사유로 자주 등장하죠. 따라서 가정법원을 가보면은 분명히 형사법정이 아닌데 포승줄을 하고 수갑을 차고 교도관들을 3명 데리고서 법정에 나타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즉 상대방이 교도소 수감 중인 경우에 이혼 절차를 밟고 있는 거죠. 따라서 특별할 것이 없습니다. 똑같이 협의 이혼이 가능하면 협의 이혼으로 하고요. 대신 협의 이혼의 그 의사는 교도소를 통해서 받는 절차이고요. 협의 이혼이 되지 않으면 재판상 이혼을 해야 되고 수감되어 있는 사람이 나온다는 것 외에는 특별한 차이는 없습니다. 그렇군요. 아무쪼록 좀 잘 해결되시기를 아이를 위한 방향으로 해결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상담 이어가 보겠습니다. 함께 상담 내용 확인해 보시죠. 결혼 후 1년 만에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아프신 시어머니를 저희 집 근처로 이사 오게 해서 오가며 돌봤습니다. 결혼 생활 10년 동안 가정에 충실했고 7살 날 아들도 잘 키웠다 자부하고요. 그런데 얼마 전 남편이 성매매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연히 본 남편의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에 수상한 카드 내역을 보았고 친구와 관련 내용을 주고받은 메시지도 보고 성매매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남편도 인정을 했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이미 2-3번 한 것 같더라고요. 한 달간 고민했고 결국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만만치 않은 결혼 생활이었지만 그래도 잘 버티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결국은 이런 결론이네요. 남편은 이혼은 해도 아들을 직접 양육하겠다고 주장합니다. 저는 아들만은 꼭 제가 키우고 싶은데요. 가능할까요? 이혼하면 다시 직장을 구해야 하는데 직장을 구하는 것도 직장 다니면서 아이 키우는 게 가능할지도 막막합니다. 이혼 사유가 전적으로 남편에게 있는 만큼 위자료 청구도 가능할까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성매매 여전히 절대적으로 불법인 거죠, 변호사님? 예, 성매매, 알선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성매매를 한 행위 자체는 형사상 처벌될 수 있는 행위이고요. 실제로 남성분들 중에서 성매매 업소에 장부에 이름 올라가 있는 이유로 갑자기 경찰서 연락받으시는 분들 꽤 있으실 걸로 보이는데 실제로 위법한 행위 맞고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그 사연만 보면은 이혼에 대해서는 합의가 된 것 같은데 양육권을 두고 다투고 계신 것 같아요. 법원에서 이런 경우에 양육권 지정하는 기준이 있을까요? 양육권자로 지정하는 기준은 굉장히 다양하죠. 지금 상담자분이 걱정하시는 경제력도 일종의 하나입니다. 다만 양육권자라고 해서 돈이 있다고 다 아이를 키울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아이를 키우는 것은 정서적 유착관계라든지 아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신뢰를 가지고 있었고 양육을 기존에 누가 주되게 하고 있었는지 여러 가지 요인을 본 다음에 결정하는 거고요. 그중에 경제력이 부족하다라고 하면은 비양육친으로부터 양육비를 조달받을 문제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서 일단 사건 본인의 의사를 비롯하여 여러 가지 재반 사정을 고려한 끝에 누가 아이에게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를 보아 판단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만약에 남편이 끝까지 양육권을 요구해서 상담자님이 이거 규책 사유가 오로지 남편에게 있다 이런 부분을 주장한다면 양육권을 받아오는 데 있어서 좀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그 남편 측이 형사 처벌이 되는 경우라고 하면 양육권에서 좋지 않아요. 그건 아내도 마찬가지인데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이에게 어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가, 자의 복리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런 걸 많이 보기 때문에 교도소를 다녀와서 딱히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않는 부친이라고 한다면 뭐 여러 가지 봤을 때 양육권자로서 부적합하다라고 판단될 가능성도 높고요. 굳이 처벌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러한 성매매 행위가 이혼 소송에서 드러났다고 하면 불리한 요소로 작용될 것은 좀 뻔하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이 남편의 성매매를 이유로 해서 위자료 청구까지 가능할까요, 변호사님? 사실 이혼 소송을 하다 보면은 성매매가 단골로 등장합니다. 유책 사유로. 그리고 그 유책 사유로 이혼을 하게 된 경우라면 위자료도 상당 부분 인정되는 것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인정될 것 같습니다. 지금 가정주부로만 살아오셨다고 했는데 이 경우에도 재산 분할은 가다올 수 있는 거겠죠? 맞습니다. 뭐 10몇 년 전까지만 해도 가정주부 재산 분할 기여도 인정될까 걱정하셨는데 지금은 걱정하시지 않으시고요. 혼인 기간만 좀 많다라고 하면은 맥시멈 50%까지 가정주부로서도 재산 분할 기여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상담자님이 좀 양육권을 확보하실 수 있으려면 어떤 법적 조치들 대응하면 좋을지 간단히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감되어 있는 동안, 남편이 수감되어 있는 동안 아마 엄마가 그 친정 어머님 도움을 받아서 주되게 양육하셨던 걸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하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양육 역할을 주되게 하시면 될 걸로 보이고요. 양육비를 얼만큼 받을지에 대해서 고민을 좀 치열하게 하셔야 될 때로 보입니다. 네, 정말 안타까운 사연이었는데 아이와 함께 빨리 편안한 생활 찾으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생생법률쇼 오늘도 많은 분들의 상담 전화 계속 걸려오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생생법률쇼로 연락주세요. 법률 상담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안내드립니다. 상담 전화 02-557-8295 또는 법률방송 홈페이지 접속 후 법률 상담 클릭 아래 하단으로 나가는 메일로 상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황미옥 변호사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생생법률쇼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